오늘의 이야기는 한평생 온몸을 바쳐 홀로 키웠던 아들의 배신에 엄청난 복수를 남겨준 최만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71살 최만호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가까이 버스 운전대를 잡아온 손은 이제 관절염으로 뻣뻣해졌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성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던 날, 대학교에 합격했다며 기뻐하던 모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위해 자신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하자. 만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운행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골 승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며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천천히 출발하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반 시청 앞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태우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운전기사님, 괜찮으세요? 승객 한 명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만호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버스는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승객들의 놀란 목소리와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만호의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만호가 깨어났을 때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렸습니다. 의사는 침묵하는 만호를 바라보며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장 협착증입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서 즉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던 증상들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무시해왔던 신호들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선납금으로 5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원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더 나올 수 있어요. 500만 원. 만호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민이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손자들 용돈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은퇴를 앞둔 나이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5살인 성민은 중견기업에 다니며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키운 외아들이니 이럴 때 도움을 줄 거라 믿었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성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하다. 만호는 최대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내심 아들이 달려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저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요. 대출 심사도 막혔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빠듯합니다. 만호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었니? 정말 급한 일이야. 알겠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성민의 대답은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성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만호는 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지와도 통화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교육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가거든요. 당장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버스를 운전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의 끝자락에서 500만 원 때문에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자신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만호는 혼자 남겨진 적막함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만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사흘째 밤 만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여전히 500만 원은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민에게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고 평생 모아둔 적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옆 침대 환자가 건네준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를 확인하던 중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상 사진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만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특급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거대한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무대 위에는 칠순을 맞은 한 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 은지의 아버지였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에는 김 회장님 칠순 기념 감사잔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사진을 확대해가며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진 중앙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성민과 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민은 평소 보기 드문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은지는 명품 드레스에 반짝이는 보석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이 장인에게 큰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 은지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만호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화면을 터치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함께 보낸 메시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이 장인어른 칠순 잔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호텔 연회장 대관료만 1,000만 원이 넘는다던데 음식도 특급 코스 요리에 하객 접대비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성민이 정말 효자네요. 만호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출도 막혔다며 500만 원 마련이 어렵다던 아들이 장인의 잔치에는 몇 천만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호는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에는 평범한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사진 속 호텔 앞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절비했습니다. 성민의 차도 그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수술비 500만 원은 못 내주면서 장인어른 잔치에는 수천만 원을 쏟아붓는구나. 만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평상복을 입고 수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만호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웃고 있는 성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설명하지 마라. 볼 것은 다 봤다. 만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성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장인어른이 평생 한 번뿐인 칠순 잔치인데 사위로서 체면도 있고. 체면? 만호가 되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체면이 더 중요하냐? 성민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며? 대출도 막혔다며? 그런데 어떻게 몇 천만 원을 썼지? 만호의 질문에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결국 성민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만호는 다시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성민의 환한 웃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웃음은 장인을 향한 진심 어린 기쁨이었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만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성민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였다는 것을. 며느리 집안과 자신 사이에서 성민은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것을. 병실 밖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만호에게는 더욱 큰 외로움만 안겨주었습니다. 성민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수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던 만호 앞에 누군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 맞으시죠? 만호는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김태석이에요. 예전에 7호선 버스 타던. 아, 태석이. 만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쯤 만호가 운전하던 7호선 버스의 단골 승객이었던 중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인사하던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클 줄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저 여기서 일해요.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태석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라며 태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그 학생이 정말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매일 아침 7시 10분 버스를 탔는데 어느 날 휴대용 라디오가 고장나서 아저씨께 여쭤봤었잖아요. 태석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고장난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던 태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그때 집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고 전선 연결 부분을 확인해 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작은 드라이버까지 빌려주셨죠. 태석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맞다, 그랬지.
너 정말 끈기 있게 고치더라. 만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전자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게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저씨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봐라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태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더욱 확고히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이 병원 심장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만호는 그 아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만호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씁쓸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만났던 아이는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지만 정작 격려해준 자신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만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심장 협착증 진단, 필요한 수술비,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반응까지. 태석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제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태석아. 내가 의사가 됐다고 해서 이런 부담을 줄 수는 없어. 아저씨,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아저씨 덕분입니다. 그때 아저씨가 저를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태석이 조심스럽게 다른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혹시 예전에 갖고 계신 창고 부지 아직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만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거, 시외각에 있는 그 땅 말이구나. 그게 왜? 제가 최근에 부동산 투자도 조금 하고 있어서요. 그 일대 개발 계획 같은 걸 혹시 알고 계신지. 만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땅, 창고도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해. 별값도 없을 거야. 몇십 년 전에 헐값에 산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 태석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 땅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주소야 뭐 어려울 게 있나? 서구 만석동 산 47번지야.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땅에 관심이 있지? 태석은 뭔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확인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태석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하자 만호가 붙잡았습니다. 태석아,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에요, 아저씨. 오히려 아주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태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태석이 떠난 후 만호는 하루 종일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석이 약속대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눈빛에는 흥분과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말씀하신 땅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호는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 만석동 산 47번지 맞죠? 태석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맞다. 그런데 그 헐벗은 땅이 뭐가 어떻다는 거니? 만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는 국토교통부 자문위원에게 확인했는데 그 땅이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구간의 환승역 예정지 바로 옆입니다. 만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승역이 뭐 어떻다는 거야? 지하철이야 어디든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태석이 서류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진 곳이 바로 만호의 땅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니에요. 공항철도와 도시철도 3호선, 그리고 경전철까지 3개 노선이 만나는 대형 환승역입니다. 게다가 인근의 대형 쇼핑몰과 업무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에요. 만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니? 아저씨 땅이 그 모든 개발의 핵심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극비사항이지만 다음 달 중에 발표가 날 예정이에요. 태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그 일대는 농지와 임야로 분류되어 있어서 땅값이 평당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하지만 개발 발표가 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평당 300만 원까지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3만 원에서 300만 원? 네, 100배가 오르는 거죠. 환승역 바로 옆이니까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저씨 땅이 몇 평이라고 하셨죠? 3,300평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석이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3,300평에 평당 300만 원이면 99억 원입니다. 1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네요. 만호는 말을 잃고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땅은 평당 3만 원, 전체 1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억이라니. 100억이라고? 정말이냐? 네, 정말입니다. 사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주변 개발 계획을 보면 이 일대가 완전히 신도시로 바뀔 예정이거든요. 태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손을 떨며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500만 원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100억이라는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태석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 수 있어요. 그리고 태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드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만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억짜리 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500만 원을 거절했던 아들이 100억이라는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수술부터 받으시고 몸을 회복하신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태석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수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꾸려서 직접 집도할게요. 태석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예전 버스 승객이었던 이 청년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떠난 후 만호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민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땅의 진짜 가치도 모르고 500만 원 때문에
등을 돌렸던 아들이 100억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아들은 100억 앞에서도 아버지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까? 만호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석이 알려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성민과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민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은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매정했네요.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은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500만 원 때문에 차갑게 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과 은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요즘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성민이 변명 같은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죠. 아버지 수술비는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만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며칠 전에는 장인 칠순 잔치에 몇 천만 원을 쓸 수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성민과 은지의 극진한 병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죽을 끓여주고 혈압을 재고 병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정말 효자 며느리시네요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복도에서 두 사람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호는 일부러 잠든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표 전에 위임장만 받아내면 돼.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관리가 어려우시잖아. 우리가 대신 해드린다고 하면 될 거야. 분양권은 당연히 우리 쪽으로 해야지. 만호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성민과 은지는 100억짜리 땅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태석이 말했듯이 정보가 새어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효심은 순전히 그 땅 때문이었습니다. 만호는 속이 쓰라렸지만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연기를 할까? 만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기대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이 중요한 서류를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넓은 집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성민이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재산 관리를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편히 쉬시고요. 은지도 억지 웃음을 띠며 서류를 가까이 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만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아, 은지야. 내가 하나 묻겠다. 만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비 500만 원 없다 했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더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과 은지는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대출도 막혔다고 했지? 형편이 어렵다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며칠 사이에 갑자기 돈이 생겼니? 만호가 계속 추궁하자 은지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았거든요. 다른 방법? 만호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만석동 땅 이야기 들었니? 성민과 은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성민이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순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만호가 서류를 뿌리치자 탁자가 넘어지며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녔습니다. 도와주세요. 간호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만호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채로 서 있었고 곧 경찰이 도착할 것이라는 간호사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실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 태석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석이 어수선한 병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물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성민과 은지는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만호는 병상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석이 다가가 만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고 심박수도 불안정했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잠시 후 경찰 2명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태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주치의입니다. 환자분이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조용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과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다음 말에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니 면회는 당분간 제한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태석은 성민과 은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이 환자분의 가족이시죠? 네, 저는 아들이고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태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매우 예민한 상태십니다. 심장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면회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간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병원에서 충분히 케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혹시 저희 아버지 재산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태석은 순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재산이요? 제가 왜 환자분의 재산을 알아야 하죠? 아, 그게 아니라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은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분의 건강만 책임질 뿐 재산 문제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수술 준비에만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성민과 은지가 떠난 후 태석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태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맙다, 태석아.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만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역시 소문이 퍼진 모양이구나. 성민이와 은지가 갑자기 효자효부가 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태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만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좋았다. 내 아들이 진짜 어떤 놈인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성민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만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500만 원도 아까워했던 놈이 100억 앞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봤거든.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공익신탁이라는 제도 들어보셨어요? 공익신탁? 네, 재산을 사회를 위해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학교, 복지시설 같은 곳에 기부하는 거죠.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세금 혜택도 있어요. 만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내가 죽어도 성민이가 손 뗄 수 없다는 뜻이냐? 네, 공익신탁으로 지정되면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공증까지 받으면 더욱 확실해져요. 만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갑자기 효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거대한 재산을 물려준다면 과연 올바르겠을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석아, 그 공익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내일 당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태석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을 버렸으니 이제 자신도 새로운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그 100억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았습니다. 태석의 도움으로 공익신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만호는 자신의 땅을 의료비 지원과 교육 장학금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 공증까지 마친 지 사흘 후 성민과 은지가 다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면회 제안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설득해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민은 손에 새로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은지는 작은 도장함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성민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계속해서 만호의 손가락에 있는 도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면회를 못 와서 죄송해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은지가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호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 개발 발표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래요. 성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아요. 아버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분양권 신청이나 개발업체와의 협상 같은 건 정말 복잡해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호는 여전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점점 초조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예요.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호가 짧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절차를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물론 수익도 아버지 몫으로 다 드릴 거고요. 은지가 도장함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아버님, 시간이 정말 없어요.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요. 만호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위임장에는 토지 매매와 개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성민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만호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성민아, 은지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만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5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고비에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사정이. 사정? 만호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칠순 잔치에 몇 천만 원 쓸 사정은 있었으면서.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만호가 손을 들어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태석이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께서 며칠 전에 공익신탁 절차를 완료하셨습니다. 영상 공증, 변호사 확인까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성민과 은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익신탁이 뭔 소리예요? 아저씨의 토지는 이미 의료비 지원과 교육 장학금을 위한 공익재단으로 기부되었습니다. 태석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이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성민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100억을 그냥 버린다고요? 은지도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아버님 자식이잖아요. 성민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만호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 어머니가 세상 떠난 뒤 내가 한 몸 다 바쳐서 널 키웠다. 내 인생의 전부였어.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는 등을 돌렸다. 그날로 이미 넌 내 자식이 아니었어.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리고 이게 옳은 일이야. 내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경찰이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데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성민과 은지가 떠난 후 병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만호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신당할 일도 실망할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태석이 조용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힘드셨죠?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태석아.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이제 수술 준비를 해야겠어요. 태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구성했고 성공률도
95%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호는 태석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내게 해준 건 라디오 고치는 법 알려준 게 전부인데 넌 내 목숨을 구해주고 있구나. 아저씨가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제가 아저씨를 도울 차례입니다. 태석의 진심 어린 말에 만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태석의 숙련된 손길과 최고 의료진의 협력으로 4시간에 걸친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만호는 가슴의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태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만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시원한 공기였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만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토지 개발 발표도 공식적으로 나왔고 예상대로 땅값이 1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언론에서는 100억 대박 땅을 공익에 기부한 버스기사라는 제목으로 만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고향 마을의 작은 단층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만호가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할게. 고향 마을에 도착한 만호는 깨끗하게 수리된 작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뒷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했던 일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태석에게서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가 왔고 공익재단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호가 기부한 100억으로 이미 수백 명의 환자들이 무료 수술을 받았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를 산책하던 만호는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호텔의 샹들리에보다 훨씬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불빛이었습니다. 문득 성민과 은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대신 태석이나 공익재단에서 전해주는 좋은 소식들이 만호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태석이 직접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태석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익재단에서 최만호 장학회를 만들었대요.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의대 진학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만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을 붙여서? 네, 아저씨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무료 의료센터 이름도 만호 의원으로 지을 예정이에요. 만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인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저녁, 만호는 집 앞 작은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했지? 만호가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분명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줬을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결국 남은 건 외면뿐이었습니다. 500만 원 때문에 버려졌지만 100억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편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함께 만호는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채로 그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